내게는 일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극적인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뉴저지의 로버트 무어 씨로부터 들은 실화다. 1945년 3월, 나는 일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의 앞바다 276피트 아래인 해저에서의 일이었다. 나는 잠수함 베이어호에 타고 있던 88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레이더로 몇몇의 일본군 호위선단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먼동이 틀 무렵이 되자 우리는 공격을 위해 자망했다. 잠망경을 통해 보니 일본의 구축함이며 유조선, 기뢰 부설함 등이 보였다. 우리는 구축함을 겨누어 3개의 어뢰를 쏘았으나 명중하지 못했다. 어뢰 장치에 고장이 난 탓이었다. 다행히 적의 구축함은 공격받은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항해를 계속했다. 그러나 벼랑간 기뢰 부설함이 방향을 바꾸어 곧바로 우리가 쪽으로 다가왔다. 일본군 비행기가 해저 60피트 밑에 있던 우리를 탐지하고 무선으로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적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150피트까지 잠수했다. 그리고 수중 폭뢰에 대비해 소리를 내지 않도록 선풍기와 냉방장치, 그 밖에 온갖 전기장치를 멈추게 했다. 3분 뒤 지옥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6개의 폭뢰가 우리 주위에서 터졌고 잠수함은 276피트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잠수함은 1000피트 이내에서 공격을 당하면 위험했다. 500피트 안에서라면 치명적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심 500피트의 절반 남짓한 깊이에서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안전도 측면에서 보면 겨우 무릎이 잠길 만한 깊이에서 공격을 당한 것이다. 이때부터 15시간 동안 일본의 기뢰 부설함은 폭뢰를 쏘아댔다. 폭뢰가 잠수함과 15피트 안의 거리에서 터지면 그 진동으로 배에 구멍이 나고 만다. 그런데 대부분의 폭뢰는 우리들로부터 50피트 이내의 지점에서 터졌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꼼짝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두려움에 질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되풀이하여 나 자신에게 말했다. 선풍기며 냉방 장치가 모조리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함내의 기온은 섭씨 40도를 넘었다. 그렇지만 나는 공포에 몸을 떨며 털옷에 가죽 재킷까지 입고 있었다. 그래도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를 악물어도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식은땀이 몸에 흥건했다. 적의 공격은 15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다 갑자기 딱 멎었다. 일본의 기뢰 부설함이 폭뢰를 모조리 쏘아버리고 간 모양이었다. 우리가 공격을 받은 15시간은 마치 1500만 년인 것처럼 끔찍하게 길게 느껴졌다. 그 시간 동안 내 머릿속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내가 저질렀던 온갖 나쁜 짓을 비롯하여 공연히 속을 태웠던 어리석은 걱정들까지 떠올랐다. 해군에 입대하기 전 나는 은행원이었는데 일하는 시간은 길고 급료는 팍했다. 게다가 진급될 가망성도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집 하나 제대로 살 수 없었고 새 차도 살 수 없었다. 아버지께 옷 한 벌 사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또 언제나 잔소리만 늘어놓고 야단만 치는 늙은 너구리 같은 계장에게도 화가 났다. 그러다가 밤늦게 언짢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사소한 일로 아내와 자주 다투곤 했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다친 얼굴의 상처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았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것들이 큰 걱정거리였다. 그러나 폭뢰 때문에 두려워할 때엔 그런 일들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맹세했다. 다시 햇빛과 별을 볼 수 있다면 다시는 고민 따위를 하지 않겠다고. 나는 그 잠수함 안에서 보낸 15시간 동안 대학에서 4년간 배운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인생의 의미를 배웠던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커다란 재난에는 용감히 맞서지만 작고 하찮은 일에는 곧잘 넘어지곤 한다. 이를테면 사무엘 페피스의 일기엔 해리 베인경이 참수되는 장면을 구경했다는 기록이 있다. 해리경은 처형대에 오른 뒤 형리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하지는 않았지만 목에 난 종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버드 제독이 극지의 암흑과 지독한 추위 속에서 발견한 것도 이와 같았다. 부하대원들은 중대한 문제보다 대단치 않은 일에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들은 위험과 고난, 때로는 영하 80도에 달하는 극한도 태연하게 견뎌냈다. 그러나 버드 제독은 이렇게 말했다. 베개를 나란히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던 두 동료가 갑자기 입을 다물 때가 있다. 상대방이 자기의 잠자리를 침범했다고 의심할 경우다.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28번씩 씹는 습관을 가진 동료와는 같이 음식을 먹기 싫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극지의 캠프에서는 이처럼 자질구레한 일도 잘 훈련된 사람들을 미치기 직전까지 몰아가곤 했다. 그러나 버드 제독이여, 당신은 결혼 생활의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치기 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는지, 또 이 세상 걱정의 절반이 그런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시카고의 조셉 세바스 판사는 4만 건 이상이나 되는 이혼 조정을 처리한 경험을 통해 이렇게 단언하고 있다. 결혼 생활에 있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아주 사소한 일이다. 또한 뉴욕의 지방검사 프랭크 호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형사재판 사건의 과반수는 사소한 원인 때문이다. 술집에서의 공연한 허세, 가정에서의 말다툼, 모욕적인 말투, 욕설, 버릇없는 행동 등 사소한 일이 폭행, 살인을 일으키는 것이다. 부당하게 처벌을 받는 일은 별로 없다. 자존심이나 허영심을 다치게 했다든지 멸시를 받았다는 따위의 사소한 일들이 이 세상 걱정의 절반을 일으키는 원인인 것이다. 일리노어 루스벨트는 결혼 초에 몹시 고민을 했다. 왜냐하면 새로운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깨를 한번 들썩일 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야만 감정적으로 어른다운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한때 포악하기로 이름난 예카테리나 대제마저도 요리사가 요리를 맛없게 만들었어도 껄껄 웃어버리고 말았다. 우리 부부가 시카고에 있는 친구의 만찬에 초대되어 갔을 때 친구가 고기를 자르다가 실수를 했다. 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알았다 해도 잠자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부인은 그것을 보자마자 대뜸 쏘아붙였다. 여보, 그게 뭐예요? 언제가 돼야 제대로 그걸 배울 거예요? 그만한 일을 제대로 못하다니. 그리고 그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남편은 언제나 실수를 한답니다. 조심성이 없다니까요.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부인과 2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친구에게 세장이 식탁보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중에 아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요리사에게 물어보니 그 세장은 세탁소에 보냈다는 거예요. 손님들은 벌써 문 앞에 도착했으니 냅킨을 바꿀 시간도 없었어요. 울고 싶은 심정이었죠. 나는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훌륭한 그를 기억하려는 마음에 그 피리를 받아 지금껏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